최소한 이 의견만큼은 말하고 싶은 마음에 모인 이들이 있습니다. 토론의 즐거움 새 멤버죠. 정주식 전 직설 편집장, 박건희 미디어 사회학자, 장혜원 전 의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세 분을 이렇게 제가 이 방송에서 뵈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 토론의 즐거움 멤버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자, 토론의 즐거움이 뭔지 어떤 분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이야기할까요? 예. 한마디로 토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토론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예.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토요일 아침에 모여가지고 망원 모처에 모여서 실제로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매주 다른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지난 대선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토론 그거 뭐 맨날 해봐야 뭔 소용이냐, 맨날 싸우기만 하지,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TV 토론을 거부하신 적이 있었고, 예. 또 얼마 지나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이 토론이라는 형식을 약간 배틀의 방식으로 본인의 정당 정치에 도입을 한 그런 또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희는 약간 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요소가 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예, 토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뭔가 상대를 짓누르고 이기고 뭐 어떤 승부가 결정지어지는 어떤 그런 요소가 아닌데 토론을 통해서 그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것들이 정치에서 좀 무너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라도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토론을 해서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좀 매주 전달을 하면 뭔가 네. 좀 좋은 토론의 방식을 우리가 조금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 정주식 편집장님이 예시를 들어준 게 아마 그 대변인 뽑는 거 예, 토론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국대다. 맞습니다. 예, 제가 그 시즌 2 심사위원이었어요. 예, 제가 보기에 아주 적폐군요, 제가. 예, 한몫하셨군요. 뭐 마음껏 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박건일 제가 이거 뭐 호칭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전에 마이지 기자이셨고, 그리고 지금 책도 여러 권 내셨고, 예전에 이제 88만 원 세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책을, 최근에 한국의 능력주의 이런 책도 내셨고, 그리고 이제 타이틀을 보면은 정치사회 칼럼니스트 뭐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독립연구자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직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좀 수상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사실 직함이 여러 개 있다는 거는 명확한 이제 직업이 없고 예. 이 일 저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는 그냥 작가라고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예, 박건혜 작가로 이제 제가 작가로 호칭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이 멤버들하고 지금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사실은 제가 박건희 작가님의 책은 제가 여러 권을 읽었고요. 최근 책까지 여러 권을 읽었고, 정주식 직설 편집장님하고는 제가 예전에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같이 유튜브를 했던 뭐 그런 사이고, 그래서 가끔 뭐 만나서 술도 먹고 아직도 그럽니다. 그리고 장혜원 의원님은 제가 이제 뭐 의원으로서 이렇게 여러 번 뵌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잘 이 멤버 조합이 이해가 안 돼요. 왜?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만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은 뭐 장혜은 전 의원도 그렇고 주식님 정주식 편집장도 그렇고 사실 접점이 별로 없었어요. 이름은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토론의 즐거움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제 뭐 인연이 없었는데 예. 토주를 하면서 만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째 같이 사실은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사이가 된 그래요? 거죠. 그래서 예. 서로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알게 되면서 더 친해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뭐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절친이 된 것 같은, 본인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네, 저는 일단 절친이 된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장혜원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절친인가요? 그럼요. 누구보다 자주 보는, 게다가 정기적으로 보는 예. 이제 사람.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받아주셔서. 네, 상호 절친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네, 의원님 근황을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그쵸. 이제 의원직 내려놓고 다시 이제 백수로 돌아온 지 한 8주 차인데요. 이제 뭐 저야 돌보는 사람, 이제 탈시설을 하고 이제 7년 차인 동생하고 둘이 여전히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동생 돌보면서 계속 지역에서의 정치는 이어가는 중이라. 마포의 정의당 네네. 지역위원장 아직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예, 제가 예. 지금도 마포구 지역위원장 맡고 있어서 열심히 논평 내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될지, 그리고 당에 또 남아있는 큰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사부작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마다 이 모임을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의원일 때보다 출석률이 좀 높다.
그 여기에 나오신 세 분 말고도 사실 다른 분들이 멤버들이 더 있다고 어떤 분들이 계신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신혜림 PD님이라고 CBS. 네, CBS에서 시리얼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로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예. 그 지금은 그 시리얼 말고 또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신혜림 PD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재훈 지금 한겨레 21 편집장님. 한겨레 21 편집장. 네, 예. 또 훌륭한 기자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강남규 작가님으로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그 최소한의 시민이 아니라 무슨 시민이었죠? 지금은 없는 시민. 지금은 없는 시민이라는 책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칼럼니스트였고 지금은 이제 정의당의 당직자로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 그러셨군요. 네, 강남규님의 최근에는 한 분 더 합류를 해주셨는데 권일님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신 은유 작가님께서 은유 최근에 작가님이요? 합류를 예. 하셔서 그래서 본인께서는 이제 처음부터 저희 모임을 알고는 계셨어요. 게스트로 한번 출연을 하셔가지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삼고 초력 끝에 모셔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멤버가 굉장히 화려하고요. 굉장히 까칠하거나 특이한 분들 많이 계시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 뭔가 이런 모임을 한다고 올렸을 때 다들 반응이 비슷했어요. 음. 이 사람들이 왜? 무슨 접점으로? 근데 심지어 2년 넘게 이 모임을 지속해서 책까지 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긴 했죠. 네, 그 토론의 즐거움이 이거 명칭이고 그런데 이제 네이버에서 프리미엄 콘텐츠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 공개를 하고 있으니 예를 들면 1편과 2편을 쪼개서 이를테면 1편은 무료 공개, 2편은 돈 내고 봐. 얼마나 돈이 되나요? 나는 이게 제일 궁금해. 이거 돈 되나 이거? 이거 최초에 저희가 모임을 예. 시작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그러면 너네 토론문을 우리 플랫폼에 올려봐라. 예. 그래서 저희가 월 사용료라고 할까요? 월 구독료가 그 5,000원이거든요. 5,000원이요. 예. 저희가 매주 올리는 토론문을 일부는 전체 공개, 일부는 유료 공개인데 5,000원을 내시면 전체를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부분 공개된 거 보시고 더 관심 있으면은 유료 뭐 구독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출범할 때부터 유료 구독을 했고요. 예,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회사에 소속돼 있을 때 저희 회사 공간을 잠깐 이용하셨죠. 토론을 맞아요. 할 때. 예, 제가 그래서 이 멤버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책을 내셨어요. 최소한의 시민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고 요 토론을 한 것들을 지금 모아가지고 낸 거죠, 지금 의원님. 그렇죠. 근데 토론문이 그냥 다 실려 있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주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어떤 그런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백분 토론 같은 토론이라기보다 예. 토론을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한 자기 의견을 좀 가다듬게 되는 이제 그런 종류의 토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이 잘 가다듬어진 것을 한 사람이 약간 칼럼의 형태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싣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사람들이 시의성 있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주제들에 대한 칼럼들을 기본적으로는 좀 모았고, 근데 그 칼럼들을만 있으면 이게 어떤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니까 예. 이제 책 뒤쪽에는 토론문이 한 편 실려 있기도 하고 아, 뭐 이런 그렇군요. 형태의 책입니다. 박 작가님한테 여쭤볼게요. 왜 최소한의 시민인가요? 이 제목을 저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사실. 누가 그 정했어요? 출판사 에디터께서 정하신 거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컨펌을 하긴 했는데 예. 저희도 처음에는 왜 최소한인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 서로 되게 갑론을박을 했거든요. 요 책 정도는 읽어야지 최소한 시민이라고 예, 부를 수 있다고 이런 건가요? 그런 의미로 하면은 좀 약간 너무 공격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뭐 정확한 의미는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인 상태인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사회자 이야기랑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뭐 사적 제재나 뭐 PC 논쟁, 뭐 문해력 논쟁 이런 것들인데 편집자께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시민들이 같이 터놓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예. 문제의식에서 이 정도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민들을 꿈꾼다 이런 느낌으로 제목을 지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토론할 주제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사적 제재. 그러니까 다루는 주제가 유럽 뭐 구구 정치도 있고 이를테면 영포티, 영피프티 왜 그들은 젊은 척할까 뭐 이런 거 굉장히 끌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 PFT가 돼가지고 0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PFT가 됐는데 재수 없다, 영한 척한다 이런 얘기도 가끔 들어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끌리는 주제인데 오늘은 일단은 사적 제재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고요. 또 다른 주제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적 제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법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뭔가 잘못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뭐 그게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온라인 자경단 같이 본인들이 스스로 저 사람을 심판하겠다. 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최근에 일련의 움직임들은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범죄자 신상 공개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2023년 8월 4일 JTBC 뉴스룸에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신상 공개 그리고 2023년 6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실명 공개 등등. 자, 이런 범죄자 신상 공개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좀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들은 매우 원합니다. 네, 뭐 이게 꼭 우리가 여론조사를 꼭 뭐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은 2023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CC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응답자의 96.3%가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는데 이거는 물론 사적 제재로 하는 거를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 현재 경찰이나 이런 공권력이 좀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요거를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사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96.3%면요. 공산당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원한다. 뭔가 불만이 이거는 굉장히 많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좀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건희 작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범죄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유튜브나 네이버 댓글을 보면 진짜 96.3%라는 게 실감이 날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신상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미국 범죄자들은 다 머그샷. 가해자들 머그샷을 다 내보내는데 방송국도 그렇고 왜 한국은 이걸 안 하냐? 왜 가해자를 보호하냐? 근데 또 한국은 피해자 얼굴은 또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가해자를 두둔하고 보호하는 이 제도를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사적 제재하고 딱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어쨌든 가해자에 대한 보호를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분위기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범죄자의 신상을 공권력이 공개를 하고 공권력이 공개하지 않으면은 일반인이라도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게 된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정주식 편집장님은? 그런 뉴스 콘텐츠에 달린 댓글들은 보면 대체로 이런 의견이에요. 법이 해주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줘서 너무 속 시원하다. 뭐 고맙다. 이런 그 여론들이 주를 이루는데 거기 담긴 의사 표현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어떤 강력 범죄에 대한 형량에 대한 어떤 아쉬움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미진한 수사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떤 사적 제재에 대한 옹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주장들 중에는 실제로 한국 뭐 또 형사 제도에서 받아들여서 그걸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 분명히 있긴 한데 법에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들도 한꺼번에 그 혼합된 형태로 분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여론에서 분출되는 것들이 마치 뭐 그 전체적으로 정의로운 요구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두 가지를 좀 분리를 해보자면은 장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의 이제 범죄자들의 머그샷을 그러니까 뭐 이제 신상을 공개하는 거는 이제 그 위원회를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게 사안의 중대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경찰이 결정을 하는 거고 그건 또 기준이 각 지역 경찰청마다 각자 위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들쑥날쑥하다라는 뭐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많이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여론에는 찬성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편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 사적 제재랄까 아니면 범죄자 신상 공개랄까 혹은
그걸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 네.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을 해보자면 그 예전에 배드파더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었고 지금은 이제 양육비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혼한 다음에 자녀들의 양육비를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 공개를 하는 사이트였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는 결국에는 뭐 유죄 판결이 났죠. 물론 이제 집행유예가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낮은 이제 판결이긴 했지만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좀 유감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익에 해당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배드파더스를 만들었었던 이제 그 구본창님인가요? 하시는 분이 인터뷰 같은 걸 읽어봐도 국가가 양육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지 않으니 내가 제보를 받아서 하겠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계속 이 사적 제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공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방향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국회가 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령이 바뀌기도 하고 지금도 그걸로는 미진하니까 국회에서 이제 개정안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지난 총선 직전이었나요? 한국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들 예. 미등록 이제 이주 노동자들을 길 가는 이주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잡아서 너 미등록이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종류의 사적 제재 이거는 사실은 그 어떤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공익을 빌미로 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괴롭힘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전시하는 거에 가까운 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뭔가 그런 신상 공개라든가 사적 제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뒤섞어서 얘기를 하는 건 오히려 이제 그런 미명하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한테 더 도움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싶은 입장이에요. 그렇군요. 일단 제가 뒤섞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아닙니다.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일단 먼저 요 얘기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범죄자 신상 공개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앞부분에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찬성 측의 의견은 범죄 예방, 그러니까 얼굴이 공개되면은 피해자가 나중에 이제 유죄가 돼가지고 이제 범죄자가 될 텐데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실제 한국 법무정책연구소 보고서를 보면은 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자의 재범률이 비공개 대상자보다 높았다라는 건데 저는 이거는 좀 샘플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얼굴이 공개될 정도면은 사실은 이 사람은 중범죄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경범죄자들보다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좀 맞을 것인가의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별로 효과 없다. 얼굴 공개한다고. 그러면 얼굴을 그 사람을 공개된 그 피해자의 얼굴을 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마녀 사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신상을 공개하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욕을 할 수 있는 어떤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반론들이 있었거든요. 박 작가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람들의 속이 좀 시원해지는 예. 그 사회적 효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있긴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실제로 범죄율을 줄인다거나 재범률을 줄인다거나 하는 것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얘기해도 그건 밝혀진 바가 없고 사실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 이제 엄벌주의와 관련된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데이터가 그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그 범죄가 줄어드는가 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검거율은 범죄율을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예. 처벌을 높이는 것이 범죄율을 떨어뜨리진 않는다라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엄벌주의라든가 뭐 또 얼굴 공개라든가 사적 제재 같은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 범죄를 줄이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 대중들의 어떤 마음의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혹은 네. 사회적인 요구,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군요. 이게 이제 또 하나 좀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조금 약간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카메라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제 포승줄에 묶여서 나오면서 언론인 앞에 쓰잖아요. 일종의 이제 포토라인을 쓰는데 가끔 가다가 굉장히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피해자의 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을 공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여론에 밀려가지고 가해자의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조금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주식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서서 그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사회자가 언급하신 그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그 구체적으로 질문과 그 답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범죄자들한테 그 재범을 저지르거나 저지르지 않은 그 범죄자들한테 왜 이 신상 공개가 효과가 없는지, 범죄 억지력이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거의 일관되게 나오는 답변이 이미 신상 공개가 된 이상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나쁜 사람으로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량하게 살고자 애를 써도 이것이 다 무용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 공개가 되면 오히려 내가 더 그 어떤 뭐 소위 갱생의 의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더 꺾여버리는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한국의 조사뿐만 아니라 가장 이 신상 공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에서도 2008년, 2010년, 2018년 3번 이 관련한 여론조사 통계를 냈는데 모두 다 일관되게 신상 공개가 범죄 억지력이 없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 범죄자들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정받지 못할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건 단순히 그 범죄자들을 동정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죠. 예, 여기다가 의원님. 조금 더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보복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적 제재 내지는 이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그 더글로리라는 작품을 보면서 토론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머그샷까지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되게 흉악범죄자이고 그 피해자들은 사실은 심한 경우에 목숨을 잃거나 그래서 뭔가 삶의 회복이라는 걸 기대할 수 없는 종류의 피해를 겪은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응분의 대가라고 하는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느낌이랄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사회적 인격을 말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실상 그렇게 그 개인의 신상을 공개해서 저 사람은 뭐 살아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비난을 퍼붓는 거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 이제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마음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직 피해를 당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의 기저에 우리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범죄자에 대해 이제 범죄를 일으키고 잡힌 사람에 대한 처분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현재의 공적 제재나 공적인 어떤 치안이나 이런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예.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제 불신이 있는 네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찰이나 공권력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잡혀서 재판에 가더라도 아주 솜방망이 처벌만 받아서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뭐 좀 진실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좀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제 뭐 검찰이나 이런 데서 뭐 권력에는 뭐 약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폰을 상납해 가면서 영부인을 조사한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우리를 약한 사람들만 좀 억울하게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불신이 좀 쌓이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회학 쪽에서는 이제 트러스트라고 그러니까 신뢰에 대한 조사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조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 국제 비교를 해보면 사회적인 신뢰가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해요. 저신뢰 사회죠. 저신뢰 한국은. 예. 사회이고 그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검사, 국회의원, 기자를 밤길을 지나다가 처음 만난 낯선 사람보다 더 못 믿는다. 그래요? 예, 예.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 워딩에 나오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그 저신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도가 실행이 되더라도 그런 신뢰가 없고 그 제도에 대한 효능감도 없고 사람들이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제대로 못 믿으면 사적인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디어라든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것도 또 하나의 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디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는 사적 제재를 하고 싶어도 전파 권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는. 근데 최근에는 핸드폰으로 다 찍을 수 있고 다 자기가 SNS에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적 제재를 더 활발하게 만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같은 것들도 작동을 했을 것 같고요. 또 그와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엘리트에 대한 불신, 그 제도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최근에 이제 많이 논란이 됐던 게 밀양 성폭행 사건.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래전의 일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가게에서 아직 장사 잘하면서 살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최근에 경찰에서 이 사람들을 다 이제 8명 유튜버와 블로거를 이제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좀 여러 논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느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소년범이라고 처벌을 안 받거나 뭐 합의를 강요를 해서 합의를 받아내고 그래서 다 처벌을 안 받았는데 이 지연된 정의를 구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유연 의원님은?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진화위라든가 이제 과거사에서 잘못됐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뒤늦게나마 조사를 하고 무엇이 정의여야 됐는가에 대해서 바로 잡는 이제 공적인 과정을 이제 막 시작한 사회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사안들조차도 굉장히 큰 사안들이 아니면 특히나 사회적인 약자이거나 약자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이제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공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거나 정의를 이제 회복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이 누적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정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건 사실 폭력을 독점하는 주체죠. 국가라고 하는 게. 다만 그렇게 폭력을 독점하는 대신에 그것이 치안이 됐든 아니면 뭐 국방이 됐든 뭔가 그렇게 강제적인 수단이 필요할 때 모두가 동의하는 정의에 입각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가 그걸 위임을 하는 건데. 공권력. 그렇죠. 공권력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공권력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사적으로 우리가 일일이 그 사람들 SNS를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사실상 무엇도 조사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서 그저 몇몇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기댈 수밖에 없으면서 그렇게 그걸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하는 종류의 문화가 인정되는 사회는 엄청나게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사회이고, 그럼 그런 과정에서 겪은 피해는 또 누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가.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갑자기 좀 편이에요. 벙벙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정치학자 중에 표트르 슈톰카라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한마디로 정의를 이렇게 하거든요. 민주주의란 불신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신은 어느 나라나 비슷한데 그것을 얼마만큼 제도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그 불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가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얘기인데 한국 사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도 불신이 많고 엘리트를 믿지 못하는 사회인데 그 불신을 적절하게 제도로 번역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런 사적인 차원에서의 보복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 더 붉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이제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저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그게 약자들한테 가장 큰 피해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권력이 없고 변호사를 살 돈도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불신이 제도화되지 못한 사회에 가장 큰 어떤 피해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민주주의 문제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세 분 다 조금 이제 신중해야 된다, 우려해야 된다.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은 이런 이제 톤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 몇 개 유튜브 댓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금님은 법과 언론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신상 공개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예,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이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
진행됐고 어느 선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악순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밀양 성폭행 피해자가 2004년에 그때 당시에 사건이 있었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20년째 지금 약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이 사건을 다시 환기시키는 역할도 사실은 했다. 이게 뭐 그게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 이게 좀 우리 사회가 또 토론해 가면서 또 역동적으로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연관된 건데요. 그래서 사이버 레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폭로를 하시는 분들이 비분관계해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를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는데 뭐 아시겠지만 레카는 이제 그 차를 견인하는 사설 견인 차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뭔가 이슈가 터졌을 때 유튜버들 특히 이제 요즘은 유튜브에서 집중적으로 그거를 조명을 해가지고 여론을 바꾸거나 또 이제 조회수를 늘려가지고 본인의 어떤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분들을 이제 사이버 레카라고 하고 레카 연합이 있는 줄은 제가 진짜 최근에 알았어요. 그렇더라고요. 이거 연합도 만드는구나 이게 야 자기들끼리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사이버 레카의 시작을 어디서 봐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유튜브가 좀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되면서 좀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최근에는 조두순 출소 당시에 막 유튜버들 이제 막 방송을 지켜본 시청자들 뭐 난리가 좀 났는데 자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될까? 정재편 기자님은 이 사이버 레카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안 좋게 봅니다. 안 좋게 보나요? 긍정적인 면이 1도 없을까? 예, 그러니까 일종의 복수의 대리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적 제재를 추동하는 어떤 사람들의 감정은 이제 사적 복수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들이 뭔가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내가 너의 복수를 대리해 줄 테니 나에게 제보를 달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응욕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스피커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런 자극에 사람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내 주변에서 그 눈에 띄거나 뭐 귀에 들리면 당연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이런 식의 어떤 자극적인 그 스토리들이 우리 주변을 너무 우리의 일상을 둘러싸고 있다는 게 과거와 좀 달라진 점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에 집중하는 감정 자체를 어찌할 수 없겠으나 그런 비즈니스를 어떤 제재하는 것이 플랫폼 차원에서 제재하는 것이 뭐 사실상 뭐 현실적인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결국에 그런 법을 만드는 거는 입법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마침 우리 그 장혜영 전 의원이 국회에 계실 때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셨었죠? 네. 아, 그러셨어요? 그랬죠. 온라인 폭력 방지법 논의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BJ 잼민님이라는 분이랑 그 이인혁 배구 선수 이제 두 분이 또 그런 사이버 괴롭힘으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시다가 두 분 다 이제 세상을 떠나셨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또 이 그 사이버 레카 관련된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면서 더는 이걸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해외 입법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이미 영국이랑 호주에서 이제 호주는 이미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온라인 폭력 방지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2023년에 이제 제가 그 문제를 다뤘던 2022년에는 아직 논의 중이었는데 지금은 거기도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은 방금 전에 이제 정주식 편집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플랫폼 규제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인터넷 이제 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퍼나르는 컨텐츠에 대해서 더 많은 필터링 책임을 지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폭력 방지법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잖아요, 괴롭힘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원래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잼민님, 뭐 이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온라인에 공개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처벌하는 법들은 이제 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법의 영역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이제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 영국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유해한 컨텐츠라고 그래요? 정의를 했어요. 예, 물론 그 정의가 완전히 똑바로 다 그렇게 이제 통과가 된 건 아니고 중간에 조금은 더 완화가 돼서 이제 기업들이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주기는 했지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특히나 청소년들이 봤을 때 예를 들면 자살이나 자해를 조장한다든가 아니면 너무나 명백한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들이 당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혹은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올라오지 않도록 할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 근데 그걸 원천적으로 필터링을 이제 할 수가 없다면 그게 어떤 건지 이제 지정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국가가. 그러면 이 기업이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차단했다면 왜 내가 이걸 차단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유저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그걸 필터링하도록 만든 법이 이제 최근에 영국에서 통과된 법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매번 나오는 게 이제 표현의 자유의 위축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문제가 있다라고 나는 내가 보기엔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이런 플랫폼은 이게 벌금 뭐 매출액의 10분의 1 뭐 이런 100분의 1 이러면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좀 많이 제약을 하는 콘텐츠를 아예 가려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불법의 영역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제일 유명한 사이버 레카 중에 하나가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니까. 근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어떤 연예인의 뭔가를 이제 폭로를 했어요. 폭로를 했는데 여기에는 약간 가십성이 굉장히 강한 것도 있고, 근데 일부는 약간 공익적인 것도 뭐 있다라고 누군가는 예를 들면 뭐 옛날부터 사기를 많이 쳐왔네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증언 뭐 목소리 같은 거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사적 제재 같은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실제 뭐 예전에 뭐 연예인들도 많이 문제가 됐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나서 양측이 다 비난을 받은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게 참 답을 내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가로세로 연구소 정말 저도 싫어합니다만은 싫어하세요? 싫어합니다만은 예. 또 이 정말로 그 글자 그대로 속옷을 내리고 방송을 하는 사람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어떤 면에서 공익성도 좀 있는 방송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익성과 아니면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경계를 긋는다는 게 사실 법으로 딱 제도로 명확하게 긋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 저는 뭐 일베 때나 아니면 그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이 문제가 됐을 때 처음에 저는 혐오 표현을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독일이나 이런 사회처럼 그런 생각이었는데 최근에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것을 제도로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는가? 그 규제가 사실은 더 많은 문제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주디스 버틀러 같은 철학자들은 이것을 법으로 제지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항 표현이라는 방식으로 그것에 반대되는 상황을 상정하는 그런 거기에 맞서는 폭력에 맞서는 발언을 우리가 맞서야 된다. 이게 결국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제어를 해야지 법을 통해서 그 혐오 표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다 제어한다는 건 사실은 더 위험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 들어서 생각이 좀 그쪽으로 많이 바뀐 편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버 레카 같은 문제들도 물론 뭐 그 카라큘라인가요? 뭐 그 이번에 이제 쯔양님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몇몇 그 사이버 레카 연합이라는 자칭 그 이름도 좀 웃겼는데 이게 사이버 레카라는 게 되게 멸칭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멸칭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또 연합이라는 이름에 갖다 붙여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직업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 관심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어떤 담론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기보다는 아까 주식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각자 알아서 기준을 정해서 제재를 하는 방식도 하나 있을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사회 전반에 이런 이야기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은 막연해 보이고 되게 참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그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편집장님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어떤 그런 채널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응원할 거 아니에요.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나한테 나쁜 짓 한 누구누구를 폭로해 주세요. 이런 식의 어떤 요청들이 올 것이고 그걸 통해서 채널이 점점 더 그 전파력을 얻어갈 텐데 그런 사회가 우리가 최근에 봤던 그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에서 묘사된 사회와 비슷하죠. 나의 어떤 사적 복수를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 것.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사회가 그 사람을 어떤 사회적 응징을 하지 않고 그 복수자 개인을 응원하는 방식으로 사적 제재를 어떤 응원받는 사회. 그런 사회들이 그 인류 역사에서 있어 왔는데 어떤 사회들이 보통 그런 식의 사적 제재를 응원을 했냐면 시칠리아에서 그 마피아가 지배하던 사회, 또 뭐 러시아의 어떤 그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변방의 어떤 지역, 뭐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뭐 그 1940년대 시카고 뭐 뒷골목 이런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공통점들을 보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해서 스스로 어떤 자경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사적 제재나 복수에 대한 어떤 권장이 이루어져 왔던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그런 성격의 세상인가? 그렇게 사적 제재를 응원하고 그걸 누가 통쾌하게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인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법으로 과도하게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조금 있기도 네. 어렵고 조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법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 5.18 역사 왜곡 특별법. 그러니까 5.18 이제 정확하게 명칭은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제 역사 왜곡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뭐 조금 사적 제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은 논쟁적인 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5.18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논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쨌든 이거는 좀 강하게 좀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한 사회의 맥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정되는 법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5.18 관련된 법은 우리 사회의 맥락이 그런 거죠. 하도 그 참혹한 피해에 대해서 끔찍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것이 너무 큰 고통을 낳는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게 제정되는 사회인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이버 레카 내지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아니지만 사실상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종류의 위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저는 이런 사이버레카 문제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논의를 할 수도 있지만 자본의 측면에서 논의하는 게 되게 간명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안 되면 할까? 라는 거죠. 근데 타인의 불행을 스스로 그걸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권위도 없는데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좀 기형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공익에 이제 기여한다고 하는 게 저는 딱 한 경우만 예외가 된다고 보는데 그 폭로가 누구에 대한 폭로인가, 우리 사회의 강자에 대한 폭로인가 아니면 약자에 대한 폭로인가라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약자에 대한 폭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통령실을 건드린다든가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폭로전을 펼친다든가 이런 건 사실은 탐사 언론들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공력이 필요한 일이고 그거는 전 순기능을 할 수 한다고 공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BJ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사적인 소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이버 레카가 자기 음성을 변조하고 얼굴도 내놓지 않고 막 떠드는 게 굉장히 원색적으로 어떤 공익에 기여한다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 사람의 위선을 폭로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거는 개인에게 맡겨져야 되는 문제지. 그게 왜 공익으로 다뤄져야 되는지, 공익으로 둔갑해야 되는지. 저는 그냥 타인의 불행에 기생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걸 사적 제재라고 격상시켜서 말해줄 이유는 1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적 제재 그리고 이제 사이버 레카 뭐 이런 주제까지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훅 갔어요, 지금. 토질이 원래 그렇습니다. 3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각자 이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본인의 생각들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건희 작가님. 방금 이제
그 장혜원 전 의원님 말씀에 그냥 이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굳이 이걸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대통령이라든가 정치인처럼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폭로 뭐 더 나쁘게 얘기하면 사이버 레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관용이나 허락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얘기했을 때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흔히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거든요. 유튜버가 구독자가 1,000만 명, 그러니까 찌양님 같이 1,000만 명이라고 해서 그분이 공인은 아니거든요. 그분은 그냥 사인일 뿐이에요. 그냥 구독자가 많은 사인인 거죠. 유명인이죠, 사실. 근데 유명인과 공인을 자꾸 착각해서 유명인에 대한 가십을 터뜨리는 것을 마치 공익적인 폭로인 것처럼 이제 얘기하는 매체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매체들도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공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좀 합의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연예인은 공인인가 이거를 가지고 논쟁 한번 해볼까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에요. 맞아요. 연예인은 공인인가, 김준일은 공인인가. 공인 아닌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공인이 원래는 공무원, 공공의 공짜를 쓰는데 요즘은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공적인 일과 관련되거나 그런 준 공인 같은 개념으로 또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네네네. 저는 제가 공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네. 하지만은 너 공인이잖아. 너도 행동은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공인이 아니고 싶고요. 일단은 정진평 입자님. 네. 최소한의 시민 책에서 오늘 주제 신상공개 관련한 글을 제가 썼는데요. 예. 제가 그 책에서 신상공개에 반대하는 근거는 그러니까 이 신상공개라는 것이 문제를 개인화시켜서 범죄를 개인화, 의인화시키면서 뭔가 그 범죄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은폐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지나치게 신상공개를 통해서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것이 공익에 그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예. 자세한 이야기는 그 최소한의 시민 책에서 적절한 확인하시면 좋을 타이밍에. 거예요. 알겠습니다. 역시. 예, 장혜영 의원님 한 20초밖에 없거든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술자리나 밥자리에서 뭔가 토론하고 싶은데 사실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고 2년째 토론하고 있으니까요. 이 토론이 궁금하시면 최소한의 시민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주변 분들하고 같이 그걸 계기 삼아서 얘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재밌게 토론을 했고요. 제가 아까 전에 검사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 조사하는 거 얘기하면서 휴대폰 상납이라고 했는데 휴대폰 반납이라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왜 웃으시죠? 예. 정주식 전 직사 편집장, 박건희 작가, 장혜원 의원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주제로 모시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